대기업 엔지니어에서 클래식 오케스트라 단장이라니 상상하기 힘든 변신 아닌가요? 이런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온 분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다는데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효석 아카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트리니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복성수 단장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 김효석 박사님께서 복성수 단장님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준비해 주신 아주 생생한 내용입니다. 와, 직접 인터뷰하신 내용이라니 더 기대되는데요. 그 클래식의 어떤 엄숙함, 그리고 대중음악의 즐거움 사이에서 어떻게 그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관객과 소통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드는지,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합니다. 우선 복 단장님 이력부터가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현대자동차 엔지니어였다니요. 네, 맞아요. 산업공학 전공한 엔지니어가 클래식 오케스트라 단장이 됐다. 이게 참 흔치 않은 길이죠. 듣기로는 88년도에 외삼촌 권유로 비엔나에 갔다가 거기서 성악에 빠져서 도전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엔나에서요? 네, 심지어 준비도 거의 없이 오디션장에서 악보 보고 슈베르트 보리수를 불렀는데 덜컥 합격했대요. 이게 참... 와...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분의 어떤 숨겨진 재능, 그리고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29, 좀 늦은 나이에 비엔나 시립음내에 들어간 것도 정말 큰 결단이었을 거고요. 인터뷰 보니까 스스로 귀가 얇다고 하셨던데 주방 권유가 진로 결정에 영향을 좀 미쳤나 봐요. 네, 뭐 그런 면도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가장 잘하고 또 즐거워하는 길, 그러니까 공연 기획 쪽에서 재능을 발견하신 거죠. 그리고 금난세 지휘자님과의 인연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기획자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참 드라마틱하고요. 네, 정말 그렇네요. 바로 그런 경험과 열정이 녹아든 게 지금의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리니티라는 이름도 의미가 깊어요. 관객, 무대, 오케스트라. 이 셋이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을 담았다고 해요. 삼위일체. 멋지네요. 그리고 비발디부터 비틀즈까지라는 슬로건. 이게 딱 정체성을 보여주죠. 비발디부터 비틀즈까지요?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미국의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를 벤치마킹했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참고한 걸까요? 네. 보스턴 팝스가 클래식이랑 팝을 넘나들면서 대중적으로 성공한 모델이잖아요. 바로 그 점에 주목한 거죠. 관객이 진짜 원하는 음악,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하자. 이런 철학이에요. 그렇군요. 복 단장님 본인이 또 대학 때 그룹 사운드 활동 경험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런 크로스오버적인 생각이 더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클래식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려는 시도인 거죠. 실제로 주현미 씨 노래를 클래식으로 편곡해서 투어를 한다거나 연말 공연에서 캐럴 메들리 연주하고 이런 걸 보면 말씀하신 철학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김효석 박사님 인터뷰 중에 엘가의 사랑의 인사 연주 에피소드도 재밌었어요. 그거요? 네네. 관객들이 멜로디는 아는데 제목은 몰라서 막 흥얼거리다가 이 곡이구나 하고 알게 됐다는 이야기요. 이런 순간들이 참 클래식을 가깝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멋진 시도와는 별개로 역시 민간 오케스트라 운영 현실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김효석 박사님 인터뷰에서도 복 단장님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역시 그렇군요. 네. 안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후원이나 기업 행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공연 수입의 상당 부분이요. 예를 들어 2천만 원 벌면 한 1,500만 원 정도가 단원들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크네요. 인건비 비중이. 네. 심지어 대표 본인 월급도 못 가져갈 때가 있다고 하니 그 어려움이 좀 짐작이 되시죠? 아니, 단장님이 직접 악기 온반까지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비용 아끼려고. 그런데도 단원들 연주료 지급은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모습에서 정말 리더로서 책임감이 강하시구나 느껴졌어요. 네. 공연 끝나고 단원들이 보내주는 감사 메시지 받을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수입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도 그 감사 메시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는 외부 공연을 유치해서 흥행에 따른 위험을 좀 감수하는 프로모터 역할에 집중하다가 실패를 겪으셨대요. 프로모터? 네. 그 후에는 직접 공연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프로듀서 역할로 무게중심을 옮기셨다는 점이에요.
위험 부담 큰 투자보다는 클라이언트 요구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죠. 아하, 그게 훨씬 안정적인 전략이겠네요. 프로모터와 프로듀서 차이가 확 와닿습니다. 그렇죠. 그 전략적 변화가 아주 성공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바로 피아니스트 임동혁 씨와의 라흐마니노프 협조곡 3번 공연이에요. 당시 임동혁 씨가 한 번도 공개 연주한 적 없던 곡인데 이걸 과담하게 제안해서 성사시켰고 이게 완전 대성공을 거둔 거죠. 와, 라흐마니노프 3번을요? 대단한데요? 네. 그러면서 오케스트라 명성도 같이 올라갔고요. 그때 순수 티켓 판매율이 80%에 달했다니 민간 오케스트라로서는 정말 놀라운 성과죠. 이건 복단장의 어떤 기획력, 도전정신, 그리고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엔지니어에서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변신한 복성수 대표님, 그리고 클래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관객과 호흡하는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김효석 박사님의 생생한 인터뷰 덕분에 그 독특한 이력과 경영 철학, 또 음악에 대한 열정을 깊이 있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술단체를 운영할 때 과연 예술성과 대중성,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성,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들으신 복성수 단장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